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요즘 들어서 시세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안 올라가는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 전부가 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은 피곤한 것 같아요. 예. 올라간 코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면 안 올라간 거, 그런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 근데 어차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순서의 차이일 뿐이다. 결국에는 지금 현재 초반에는 비트코인으로 갔다가 시총 상위에 있는 코인들 약간 끌어올렸다가 지금 현재는 제가 시장 상황을 보기에는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도 지금은 끌어올려져 지금 났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려갈지 아니면 피아트로 살짝 빠질지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든 단계적 조정이 올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는 진행하셔야 되고, 엄청나게 크게 급락이 올 거다라고 저는 일단은 이제 생각을 안 해요. 예. 왜냐면 이제 여러 가지 근거 이유가 있고, 그리고 이제 댓글 다시는 분 중에 어떤 분이 이제 그렇게 댓글 다셨더라고요. 어떻게 다셨냐면, 제가 그분을 안 좋게 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신규 투자 하시는 분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고점에 남이 투자하니까 나도 투자해서 큰 돈을 벌겠다 하신 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사람 심리가 그래요. 옆집에 철수가 비트코인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내 친구가 돈을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 이러면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7년도 고점에 되게 수많은 사람들이 고점에 들어왔어요. 빚을 내서 투자를 했었어요. 이 묻지마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아직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댓글에 뭐라고 써있냐면, 본인이 돈을 2,500만 원을 넣었는데 그게 500만 원이 됐다. 그리고 투자한 코인은 넴코인하고, 그러니까 뉴 이코노미 무브먼트하고 스텔라인데 그게 전고점 가겠냐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코인이 나쁘지 않은 코인이거든요. 장투용으로 봐도 그렇고, 단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봐도 그렇고. 근데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확신도 없고 분석이 없으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야. 아직도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몇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분석이 없어. 분석이 없으니까 당연히 본인 확신도 없죠. 그런 분들은 차라리 저금을 추천드려요. 차라리 저금을 하지 뭐하러 이 가상자산 시장에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무조건 100% 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나는 100만 원만 넣어도 나는 1년 있으면 난 페라리를 탈 거야, 기대감만 가지고 이 시장에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 기간을 버티지를 못한다니까요. 자기 공부와 분석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럼 그렇게 따졌을 때 2016년도에 이더리움 예를 들어서 7,500원 정도에 매수했던 사람들, 비트코인 47만 원에서 50만 원 안 됐을 때 그때 몇 천만 원 넣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으로 그때 돈을 투자했을까요? 그 사람들도 지금보다 더해요. 지금은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가 어떠느니, 골드만삭스가 어떠느니, JP모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그리고 트위터, 스퀘어사가 어쩌느니 지금 비트코인을 매집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안도감을 갖잖아요. 그럼 지난 5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5년 전에는 맹지였어요. 완전히 진짜 황무지였어요. 근데 그때는 리스크가 훨씬 컸다는 거죠. 지금은 리스크가 없어요, 그때 비해서. 그럼 뉴스가 나오면 나올수록, 더 퍼즐이 확실해지면 확실해질수록 이 금액은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조건 번다라는 생각하는 건 좋은데, 조금만 떨어져도, 내가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넣었는데 거기서 200만 원이 까져도 사람들은 패닉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게임이에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여기 투자하면 안 돼. 예.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그냥 본인이 원래 투자했던 거, 아니면 괜찮은 주식시장에 투자할 만한 어떤 그런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사실은 코인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것만 바라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제가
처음에 이제 금은을 샀을 때부터 저는 이제 제가 좀 약간 큰 관점에서 저는 코인을 투자했었거든요. 네, 결국에는 여기 보세요. G3라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은행들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를 주름 잡는 중앙은행이 있는데, 그러니까 IMF 통화 바스켓에 몇 가지 통화들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연방준비은행, 뱅크 오브 재팬, ECB, 유럽 중앙은행. 이들이 전 세계 이제 통화 시장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은행들이에요. 뭐 위에나도 있고 그리고 영국도 있지만 어쨌건 이들이 그죠. 이 전 세계 이제 글로벌 통화 시장에서 밸런스 시트에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밸런스 시트 여기 보면 노란색이 그 양적 완화한 금액이거든요. 그래프거든요. 거의 근데 90도 각도로 올라갔죠. 비트코인도 커플링으로 양적 완화가 진행되면서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90도 각도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거거든요. 코인 가격이 올라가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코인 가격이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자 여기 보세요. 연준에서는 지금 보면 아직까지 제로 금리까지는 아니에요. 아직까지 마이너스 금리는 아니야. 근데 뱅크 오브 재팬하고 ECB는 자 이미 마이너스 금리예요. 그러면 연준도 수년 내에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네. 그러면 통화 시스템에 한계가 있고 한계에 봉착하고 또 다른 통화 시스템을 만들어서 결국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네. 이게 비트코인이 뭐 금 시총을 뭐 따라잡네, 금 뭐 시총을 뭐 다 가져오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보다 더한 일이 사실 앞으로 10년에,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는 단계적으로 뭐 리플 코인이 얼마 갔네, 스텔라가 뭐 얼마 갔네, 뭐 비트코인이 뭐 100만 원 올랐네, 200만 원 올랐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통화 시스템 자체가 개혁되고 있는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뭐 알트코인이 시총 하위에 있는 코인들이 반짝반짝 지금 거리고, 뭐 아직까지 이제 엄청나게 많이 쏜 코인도 있지만 질리카 같은 건 제가 보니까 17에서 18% 정도 올랐더라고요. 단기적으로 그렇게 올랐으면 조정도 분명히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는 익절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지금 현재 발사대에 런칭돼 있는데 아직까지 발사 못한 코인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보면 희망회로일 수도 있지만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에 돌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서 코인을 투자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비트코인이 박스권 장세에 있다, 뭐 그래서 뭐 이게 폭락할 거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건 횡보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서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에 주목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고, 코인베이스 IPO에 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실제로 이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신청이 됐어요. 그저께보로 신청이 됐어요. 근데 이게 코인베이스가 IPO 뭐 신청했다. 이게 뭐 중요하냐. 나는 그냥 내 리플 코인만 오르면 돼. 비트코인만 오르면 돼. 이렇게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사실 큰 흐름상에서, 스트림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직접적인 상승과도 관련이 있는 거라서,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는 그냥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코인베이스는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투자를 많이 진행해서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 오너이다. 근데 나스닥이 디지털 커런시 그룹의 일부분의 오너이다. 그러면 코인베이스가 당연히 어떤 기업들보다도 나스닥에 성공해서 IPO가 런칭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그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 2021년에는 생길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에요. 분명 코인베이스는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지만 미국 거래소예요. 그죠? 근데 빗썸도 한국 거래소에 상장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있는 거래소들도 자국에 있는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거래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 이 코인 시장이 어떻게 될까? 과연? 빗썸에 하여튼 한국 거래소들도 순차적으로 저는 이제 진입할 거라고 생각하고, 베리 실버트가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남기죠. 코인베이스 IPO에 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이런 일이 이제 발생하면
가상자산 컴퍼니들이, 그러니까 가상자산 회사들이 지금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죠. 이게 시사하는 바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제도권 인정이에요. 가상자산에 관해서 증권 시장으로 들어가면 제도권에 인정했다. 두 번째는 거대 자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IPO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자, 증권 시장에 주식이 상장된다. 단기적으로 이제 버블이 껴서 급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대 자금이 몰려오기 시작을 할 거다. 그럼 그 거래소들의 리스트업되어 있는 코인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이거는 그냥 시발점이에요. 코인베이스 IPO나 비트메인이든 뭐 빗썸이든 IPO가 진행돼서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자금이 몰려오면 나머지 가상자산 회사들 있죠. 이 회사들도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상장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전 하거든요. 코인 가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인수합병에 대한 얘기가 내년에는 2021년에는 큰 아마 화두가 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OMG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인수합병이 이미 진행이 됐죠. 근데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진 않는데, 제네시스 블록에서 아직까지 움직이진 않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2021년에 다른 많은 발표들을 아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코인데스크 리서치에서 여기 보면 이더리움에 관해서 이더리움 가스하고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디지털 커런시 그룹에서 이걸 또 리트윗 했는데, 제가 요 근래 들어서 이더리움에 관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관해서 많이 집중을 많이 했었죠.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미 올라갔어요.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조정의 기간이 필요하거나 횡보의 기간이 필요해. 자, 시총에서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코인이 누구예요? 이더리움이에요. 자, 비트코인이 일단 올라가 줬어.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라는 거예요. 자, 제가 봤을 땐 이더리움이 아마 맞을 거예요. 미국 재무부는 자체 호스팅 지갑을 겨냥해 새로운 암호화 거래 보고 규칙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우신 재무장관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개인들이 이제 하드 월렛을 지금 쓰잖아요. 근데 하드 월렛에 어떤 그 트랜잭션을 그거를 보고를 해라. 그거에 관해서 앞으로 규제가 들어갈 거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이거를 누구와 이제 교환을 한다거나 내가 거래소에 이제 거래를 하려고 컴퓨터에 꽂는 순간 사실은 이게 다 보고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시스템을 아마 만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게 악재처럼 보이는 호재라고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단기적으로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악재처럼 보이는 호재라는 거죠. 제도권의 수용에 관해서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한다. 그리고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나는 하드월렛에 보관하니까 나는 이거 무자료 거래로 그렇게 할 거야. 예. 그리고 이거는 그냥 뭐 금같이 보관될 거야 라고 생각하셔가지고 그러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엔 그렇게 호락호락하게는 안 할 거예요 아마. 예. 이 블록체인을 이용한 이런 사람들이. 자, 그리고 코인베이스에서 알고랜드라는 코인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알고랜드를 보관해서 스테이킹을 맡기면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등록됐다. 이런 얘기를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코인도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제 보시고, 그리고 액면 분할 하겠다고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9대 1로 나눠서 쪼개서 이제 더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들어올 수 있게 포문을 열겠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 제가 아는 걸로는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것보다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어떤 그런 게 지난 한 달간에는 더 많았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뉴스에는 비트코인 위주로 장식이 많이 됐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더리움이 조금 확률상 봤을 때 높지 않을까. 그래서 액면 분할도 어저께 자정부로 이 상품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삼성전자도 이제 액면 분할 진행되면서 많은 소액 투자자들이 더 많이 진입을 많이 했었잖아요. 고액에 있을 때보다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레이스케일 자산운용사 액면 분할도 보시면 되죠. 자,
미국 시간으로는 17일 날, 보로 한국 시간으로는 뭐 좀 그랬죠. 그렇게 하고 그렇게 진행됐었고, 비트코인 가격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이게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 차트를 그리신 분 말씀대로라면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이제 하락을 그리면서 또 한 번 이제 하락을 그리면서 단기적 조정이 들어가는데, 내년 뭐 하반기까지 봤을 때 2021년 하반기까지 봤을 때 이 차트를 그리신 분 얘기는 46,000달러, 48,000달러까지도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럼 지금 비트코인을 사야 돼? 아니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방법이 아마 가장 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쪼개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시든, 일정 시간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 사시든, 아니면 이틀 건너 한 번씩 쪼개서 사시든, 제가 봤을 땐 아마 비트코인 투자는 그게 아마 가장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매일매일 뭐 시간 날 때마다 사시든, 아니면 떨어질 때마다 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 방법보다는 아마 쪼개서 야금야금 아마 사시는 게 그게 아마 가장 바람직할 거예요. 비트코인 투자는. 자, 그리고 코인데스크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오늘 같은 경우는 코인베이스 IPO에 관해서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 아까 여기 나왔죠. 스웨덴의 기반을 둔 비트코인 거래소 사펠로 AB라는 그런 회사가 있는데 1.3 빌리언만큼 자금 수요를 받았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증권거래소에 리스팅을 준비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코인베이스 IPO에 관한 거, 그리고 뭐 어떤 가상자산 거래소가 IPO 되는 거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실은. 코인베이스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어쨌건 이게 트리거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한국 거래소들도 마찬가지로 한국 증권거래소에 런칭이 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금과 비트코인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코인텔레그래프에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예라고 말합니다 라고 이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데, 단기적으로는 예라고 전 생각을 해요. 근데 진짜 장기적으로 몇십 년을 보면 금하고 비트코인은 공존하지 못해요 라고 전 생각을 해요. 제가 금은 투자를 하다가 어느 순간 비트코인이 시장에 나와서, 자, 어떤 그 대기업, 그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게 소프트뱅크가 코빗 거래소에 돈을 투자했다는 걸 알면서 제가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사실 비트코인이 탄생 안 했었으면 저는 금은 투자를 아마 지속적으로 했었을 거예요. 이게 느낌이 쎄하다, 되게 묘한 어떤 그런 걸 제가 느낌을 받아서 제가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금은을 다 전량 매도했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공존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금 시총을 비트코인이 가져갈 거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부터 뭐 40배가 올라갈 거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 세계 통화 시스템, 전 세계 이제 중앙은행들은 양적 완화를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면 더 이상 기존의 통화 시스템에서 양적 완화를 진행하지 못해요. 그게 사실 키포인이에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올려놓고 그 외에 알트코인들로 레버리지를 만들기 시작할 거예요. 비트코인이 풍선이라면 그 풍선에 바람을 불어 넣는 거는 알트코인이 돼서 그 풍선의 부피가 최적이 커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은 그런 관계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냥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라고 생각하실 분 있겠지만 향후 수년간에 걸쳐서 그 결과는 분명히 수치적으로 대중들한테 아마 보여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세리는 IPO 제출 후 코인베이스를 280억 달러로 평가합니다. 오늘은 주로 이런 얘기가 되게 많죠. 코인베이스. 제가 이게 좀 눈에 많이 들어와서 오늘 주제는 이걸로 달았는데, 코인베이스 280억 달러면 30조예요.
자, 가상자산 거래소가 30조로 등극이 된다. 그럼 이게 시작가죠. 이게 시작이죠. 여기서 단기적으로 조정이 들어가겠지만 향후 수년 동안에 어떤 일이 발생될까요? 이 30조가 얼마가 많이 늘어날까요? 그리고 이 여기 코인베이스에 들어가 있는 코인들은 과연 어떤 취급을 받을까요? 주식시장에서. 저는 이제 거기에 주목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마찬가지 코인베이스 IPO를 위해서 골드만삭스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짐. 자, 골드만삭스가 또 개입이 돼 있어요. 골드만삭스는 이미 서클사를 통해서 USDC를 코인베이스에 유동성을 공급했던 그런 데고, 참고로 코인베이스 공동 설립자가, 그러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얼굴마담이 브라이언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그 외에 다른 분 한 분이 있죠. 프레디 어셈이라고 해야 되나? 이분이 있는데, 이분이 전에 초반에 2년 정도 골드만삭스에서 근무를 하셨었대요. 네, 어쨌건 골드만삭스가 진두지휘에서 IPO를 런칭시킬 거고, 참고로 로빈후드라는 데가 있거든요. 로빈후드 같은 경우는 JP모건이 개입돼서 IPO를 런칭시킬 거다. 그래서 IPO가 아마도 내년에 아마도 주식시장하고 연계해서 아마 많은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상자산 투자를 하면서 내 리플 코인은 왜 안 올라가지? 지금 여기서 빨리 지폐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뭐 아니면 어떤 특정 코인을 갖고 왜 그 코인은 안 올라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내가 파는 순간 내가 막 이렇게 패닉하고 막 이렇게 마음의 결정 못 내리고 그러다가 내가 손절매하는 순간 그 코인은 올라가요. 보통 항상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리고 원금까지 왔어. 내가 이제 팔기 전에 원금 정도까지 올라왔잖아요. 시세 상승해서. 그러면 단기적으로 조정 장세에 들어갔다가 그게 거기서부터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게 그게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에요. 그래서 저는 내년이 지금 올해도 되게 뭐 올해 남은 며칠 남았잖아요. 지금서부터 뭐 10일간 남았잖아요, 거의. 근데 나머지도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하고, 설상 단기적 조정이 온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진짜 엄청난 일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그널이 코인베이스 IPO나 뭐 이런 게 아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찰리브랑이었고요. 예.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